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훈련 결과를 살펴보고 평가해보고 또 이제 어떤 개선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점들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RNN에 대해서는 거의 곧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트랜스포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RNN은 이제 과도기적이었기 때문에 여기 이론은 이제 복잡한데 너무 자세하게 이제 아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고요. 만약에 우리가 2015년이나 이랬으면 이게 제일 핫했었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RNN을 이제 살펴봤어야 됐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노력 대비 효과가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어떤가요? 5, 98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정말 제대로 된 성능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테스트 에큐러시와 테스트 손실과 에큐러시를 이렇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이벨리웨이트를 이제 수행하고 엑스테스트 그리고 이제 테스트 레이블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테스트에 대해서 결국은 보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이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손실은 이제 소수점 한 네 자리 정도, 뭐 세 자리 정도까지 봐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이제 잘했는가. 그래서 이제 테스트 에큐러시는 이제 한 소수점 두 자리 정도까지의 퍼센트로 보는데 여기 이제 보면 알겠죠. 이번에는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 98%라고 하는 것에는 10% 거의 한 13% 정도 못 미치는 12, 13% 정도 못 미치는 이제 85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이제 더 잘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완벽하지 않은 결과를 이제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인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 임베딩하고 이제 RNN까지 다 했는데 오히려 이제 처음에 우리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했을 때보다 과연 더 나은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의구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습을 이제 수행하면서 상당한 이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임베딩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통해서 그 임베딩이 잘 형성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단어 벡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형성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임베딩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뭐 그 세종 말뭉치와 같은 좀 규모 있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해서 별도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임베딩이 그 요 내부에 이제 삽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상태는 이게 그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훈련 과정에서 어떤 부담을 갖냐면 고작 그 IMDb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스몰 코퍼스로부터 임베딩을 잘 형성을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대규모 코퍼스에서 많은 것을 읽어온 다음에서야 임베딩이 효과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그 너무 작은 규모의 코퍼스로 학습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이 임베딩의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뭐 네가 잘 된다고 해서 이걸 다 해봤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사전 학습이 필요합니다. 사전 훈련. 그리고서 이 사전 훈련이 그 대규모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수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영어라고 하는 텍스트를 많이 읽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사전 훈련을 라지 코퍼스 대규모의 데이터로 훈련한 상태에서는 이 임베딩을 여기다가 강제로 이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전이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좋고 효과적이긴 한데 보통 응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어떤 가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전이 학습을 결국은 그 오후 시간에 미세 조정을 하시면서 그 전이 학습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사전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딥러닝 자연에 오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수 지식으로 가정하는 것들이 있었죠.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또 있어요. 또 선수 지식이 또 있습니다. 한국어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고 또 있어요. PC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근데 야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니? 라고 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치원생들을 쫙 앉혀놓고 이제 여러분 딥러닝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배울 수 있냐는 거죠. 안 되겠죠.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재미없어요? 나가서 놀래요? 이러겠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비유를 드리는 건데 이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여기 오실 때는 그 산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이제 정보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체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다루시고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경험과 이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오셨는데 여기서는 딱 딥러닝의 자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그런 상황이다를 가정한 거잖아요. 그게 임베딩에 대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 자체를 여기서 다 재현을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사전 훈련이 되어 오신 상황에서 어, 그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단어들이 전달이 되고는 있는데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정의하면서 가기는 조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근데 아니신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손실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아담이 무엇인지, 뭐 시그모이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전 훈련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그 사전 확인 작업에서 알게 됐죠.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그러신데 그러면은 임베딩이 딥러닝에 대해서 형성이 좀 덜 되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 크로스 엔트로피가 뭐라고? 이 임베딩이 없으신 거예요. 나의 어휘에 지금 없는 거야, 그게. 그죠? 그러면은 그 문제가 뭐냐면 딱 지금 이 모형의 어려움과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비슷한 거예요. 나는 그런 어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근데 쟤는 그런 어휘를 사용하고 있네. 그런데 나는 당장 그런 어휘에 대한 이해를 활용해서 신경망을 구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현재 이 모형과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선수지식적 측면에서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면 그런 점에서 인베딩이 좀 덜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형의 낮은 수준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딥러닝 자연어 처리에 와서 다른 얘기 하기도 바쁜데 신경망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아주 짧은 방식의 리뷰를 통해서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용어의 활용을. 근데 얘가 하고 있는 작업이 딱 그런 거예요. 그냥 요 간단한 영화 리뷰 내에서 인베딩이 형성이 안 되진 않아요. 안 되진 않는데 이제 영화 리뷰에 25,000건 정도의 문서를 보고서 영어를 모르던 애가 갑자기 잘 알게 되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2013년에 워드 투 백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어휘로 했냐면 60억 개의 형태소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60억 개요. 그러니까 60억 개의 형태소로 하니까는 야, 품질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화 리뷰에 60억 개의 형태소가 있느냐? 당연히 없겠죠. 걔는 형태소가 60억 개도 아니고 이제 얘 고작 2만 5천 건밖에 안 되거든요, 문서가. 그러면 거기에 또 영화와 관련된 어휘들밖에 없을 거고 대부분은 뭐 배우의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거고 뭐 영화와 관련된 어휘들이 편향돼서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고서 영어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임베딩을 이제 초기 상태로부터 학습시켜서 수행을 하는 것에는 이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전 훈련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서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수행할 것은 요 임베딩에 대한 사전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 훈련이 되어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미세 조정을 수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고 다만 RNN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주요한 차이점은 더 이상 플래튼을 하지 않고 단어 벡터가 시퀀스 상태에서 RNN 계층에 넘어가서 처리가 됐다. 하지만 임베딩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성과는 체험하지 못했다.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두 번째로 좀 궁금한 점은 얘가 지금 33초가 이제 제 하드웨어에서 CPU에서 소요가 됐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몇 초 소요가 되셨나요?
그 정도 그 35초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이제는 GPU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GPU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실험을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U로만 바꾸고 나머지들은 이제 다 동일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 경험하고 좀 상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열려 있는 데다가 또 막 녹화도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효과가 이제 상당히 이제 반감되는 이제 경우인데 아마도 여기서 그 유의미한 수준의 성능 향상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연산 성능 향상이. 저 같은 경우에는 16초로 줄어들어서 한 절반 정도로 이제 향상이 됐는데, 두 배 정도로 이제 향상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이 첫 번째 에폭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이제 요 CPU에서 GPU로 지금 그 데이터들의 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IO 쪽에서 병목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에폭 이후로부터는 이제 제가 창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데다가 어 그리고 녹화까지 수행하면서 GPU 쪽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배 향상됐으면 100%의 향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이유로 GPU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GPU를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현재로서는 몇 초가 소요되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확인되시는 대로? 3배 정도. 3배 향상이요? 10초, 4초, 4초까지 내려오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GPU를 왜 쓰는가? 이런 겁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원격 장비에서 수행하게 되면 제 장비에서는 한 1초 정도 이제 소요가 됩니다. 이제 원격 장비에서 이제 하면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드디어 이제 GPU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좋은 소식이고 두 번째로 좋은 소식은 코드를 거의 수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좋은 소식은 제가 드린 그 도커 이미지에서 이미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재현하고자 하실 때는 그 본인의 장비에서 도커를 잘 설치하신 다음에 동일한 이미지로 수행하시면 끝이라는 겁니다.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줄어드는 것이 좀 미미했지만 여전히 그냥 기다릴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번 정도 이제 수행을 했고 그러면 제가 뭐 한 10초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도 한 2분 범위 이내에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4초는 1분 이내로 끝나니까는 더 좋으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뭐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되셨다고 해도 이거는 그냥 실행 성능을 뜻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로 그 실행이 더 빨리 된다고 해서 성능이 올라가거나 혹은 내려가거나 이런 것과는 별로 이제 관련이 없겠죠. 당연하게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이제 빨리 수행되는가 그런 점들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RNN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기서 이제 임베딩의 형성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이 CPU를 GPU로 바꿈으로 인해서 드디어 연산 시간적 측면에서의 장점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RNN 쪽에서는 한 가지 혁신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번엔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 LSTM이라고 하는 RNN 계층이 있는데 얘를 한번 감싸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즈에서 바이디렉셔널이라고 하는 걸로 이 계층을 좀 감싸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LSTM이라고 하는 그 계층이 형성이 이제 된 상태에서 여기서 요거를 이제 바이디렉셔널로 이렇게 이제 감싸 줘 가지고 계층을 형성을 하고요.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바이디렉셔널이라고 하는 게 양방향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실행을 시켜서 잘 실행이 되는 상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싸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 지금 메모리 문제로 커널이 좀 죽었네요. 요거 저처럼 커널이 죽었나요? 아니면 실행이 되시나요? 실행이 되시나요? 네. 이건 이제 제 쪽만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그 커널을 다시 실행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GPU 메모리가 지금 부담을 좀 받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원격을 접속해 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연결이 이제 뭐 VPN으로 좀 접속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그 중간에 끊어지고 하면 좀 보여드리는 게 번잡스러울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로컬에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실제로 이제 실행이 좀 문제가 있다든지 잘 안 된다든지 하면 그때는 이제 접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아마도 이제 저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실 텐데, 지금 GPU를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에폭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이 CPU에서 GPU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어서 첫 번째 에폭은 조금 느립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에폭부터는 조금 더 그 빨라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에 비해서는 이제 그 훨씬 느린 편입니다. 근데 아마 저보다 이제 훨씬 빠르실 테니까 몇 초 정도, 이 두 번째 에폭 이후로부터 몇 초 정도 소요가 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몇 초 정도 소요가 되시나요? 몇 초에? 6초, 두 배, 딱 두 배. 어, 이전에 이제 두 배 정도, 이제 두 배는 아니고 한 4초에서 두 배까지는 아니군요. 이제 소폭 증가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제가 대체로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실행이 이제 진행되는 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소요가 되는데, 어차피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미 끝나셨겠지만 어, 저는 이제 요 시간을 활용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 이 로컬에서 하는 게 더 이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점심시간 이후로는 저도 이제 원격에 접속을 해서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제가 이 바이디렉셔널을 이제 왜 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듣고 보면은 상당히 자명한 것에 기인 하는데, 우리가 W1, W2 이런 식으로 이제 WT까지 이렇게 하는데 순서가 중요하다. 공감했죠. 그래서 그 순서 자체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로부터 미래 방향의 상태에 영향을 받도록 이렇게 해왔고, 이것이 RNN입니다. 예, 형상적으로 표기를 하자면. 그죠?
그런데 이번에 바이디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향으로 더 살펴봅니다. 반대 방향으로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상태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계기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고자 할까요? 그 점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글을 쓰신 다음에 이게 쫙 써놓고 나서 그 게시물 같은 거 좀 긴 게시물 있잖아요. 바로 게시하시나요? 이게 열심히 딱 쓴 다음에 한번 다시 보죠. 이게 내가 쓴 게 그 괜찮은가 하고 그 옛날 말로는 퇴고한다 그러잖아요. 원고를 이제 퇴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장을 써놓고 나면 약간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뭐 중간에 생각이 바뀐다든지 좀 문장이 길다든지 하면 그래서 이 바이디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것에 착안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그 순차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 이거를 다 완성되고 나서 다시 뒤돌아서 역순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을 때 좀 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직관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어 쪽에서 RNN을 쓸 때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혁신 중에 하나였어요. 이 바이디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살펴보는 혁신이 또 한 번 기계 번역 쪽에 굉장한 큰 어떤 혁신을 가져다 줬었고,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게 끝판왕이었습니다. 바이디렉셔널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듣고 보면 자명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바이디렉셔널을 이제 설정을 해봤고, 그 결과 우리 현재 모형이 아까 말씀드린 한계점을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상대적인 개선이 이제 얼마나 뭐 혹시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리는 동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저 요 텐서플로우 2 오른쪽에 보시면 저 동그라미가 이제 커널의 상태인데 저게 꽉 차 있으면 커널이 지금 바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를 안 봐도 저 동그라미가 비어 있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이 비어 있어. 나의 일정과 스케줄, 뭐 스케줄과 이런 게 비어 있는 거면 안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그 동그라미를 딱 보면은 이게 끝났구나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저도 끝났으니까 뭐 애진작이 끝나셨겠지만 이제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일단은 99%에 이제 도달을 이제 한 상태예요. 뭐 근데 아까에 비해서 일단 최적화 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한 1% 포인트가 조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해보면 이거는 사실 그렇게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와 이제 비슷하긴 할 텐데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임베딩 쪽에서 이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아까보다 조금 그 못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역시나 임베딩이 잘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바이디렉셔널이 오히려 의미가 더 왜곡이 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성능이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요점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가 미세 조정하면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으로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점에서 또 보면은 이게 그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그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그 이전의 고민들이 어떠했는가, 그런 점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요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64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뭐였는지 기억 아시나요? 32였죠. 근데 이 32가 그 정방향하고 역방향을 모두 다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정방향의 RNN이 32개가 있는데 여기에 역방향의 RNN까지 그 자동으로 추가가 되면서 이게 64개로 일단은 증가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능이 99%와 84% 수준으로 이제 오히려 더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서 그 전형적인 과적합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바이디렉셔널의 효과를 경험하기가 어렵고 그 또한 이 임베딩의 품질에 한계점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좀 너무 이제 심한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이 과적합 개선을 위해서 그 기법을 하나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은 궁극적으로는 딥러닝 쪽에 오셔야 돼요. 이 기법 자체들을 여기서 이제 다 소개해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통 과적합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 매개 변수가 많은 경우에 과적합이 크게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이쪽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따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따라서 이 바이디렉셔널에 이제 오기 전에 그 단어 벡터 쪽에 대한 이제 입력을 레이어즈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드롭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좀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단어 벡터를 이쪽에서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되게 중요한 점이 있는데, 요 바이디렉셔널이 원래 직접 단어 벡터를 그 처리를 해줬었죠. 요거는 참 반대로 가야 되겠다. 요 단어 벡터가 요거 맞고 요렇게 처리해야죠. 잠시 착각했습니다. 말하다 보니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디렉셔널이 하다 보니까 얘가 그 32개에서 이제 64개로 이렇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신호들이 잘 그 형성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과적합 개선용으로 종종 사용되는 것이 이제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추가를 했을 때 혹시나 개선이 될까 싶어서 한번 이제 해보고 이 결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수행하셔도 아마 1분 이내로 그 실험이 이제 완료가 되실 것으로 이제 기대하니까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적합 개선 시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왜 하는 거고 너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딥러닝 쪽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신경망에서 이제 2010년 이후에 개발된 기법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알려진 기법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망에 대한 사전 이해가 좀 필요하신 건데 거기서 이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과적합 개선 시도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는 용도로 다음과 같이 이제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 하고 있나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드롭아웃이 들어간다고 해도 아마 뭐 6초 정도 이내에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신가요? 몇 초 걸리시나요?
예전과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드롭아웃 자체가 그 연산 시간을 더 증가시켜 주진 않기 때문에 바이 디렉셔널로 증가한 거 이외에는 뭐 아마 더 그 연산 시간이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오후 시간에는 원격으로 바꿔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알게 됐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걸로 진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M1 프로를 쓰고 있는데 그 최근에 M1, M3 뭐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그 거기서도 M3 맥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GPU 코어가 막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원격의 머신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단말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맥 쪽에서는 그 성능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점들을 이제 조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한 1, 2분 정도 있다가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RNN에 대한 실험은 요걸로 그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 결과는 이미 이제 얻으셨을 텐데 일단 제 쪽에서 나오는 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제 쪽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동안 좀 이 문장 수준 임베딩 쪽에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단어 수준의 임베딩까지는 굉장히 좀 잘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 문장 수준의 임베딩과 관련해서는 그냥 뭐 여기서 제시한 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걸로 오는 경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전의 연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npLM을 그 계승해서 워드 투 1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닥투백과 뭐 엘모 이런 것들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그런 사전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제 제 관점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교재에 없는 경로로 왔고요. 제 생각엔 그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랜스포머로 이제 향해 가고 있는데 일단은 RNN 기반의 RNN 자체를 아예 소개를 안 한 것이 조금 이 교재의 한계점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RNN의 인코더 디코더가 이제 2014년에 이제 개발이 돼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거의 같은 팀에서 RNN 기반의 그 어텐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2015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트랜스포머에서 개발된 기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2015년에 어텐션이라는 기법이 개발이 돼서 소기의 성과를 보여줬고요. 그 과정 속에서 오텐션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기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트랜스포머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NN 기반의 그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은 뭘 수행한 것이냐? 방금 전에 우리 코드에 대비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RNN 기반의 인코더 디코더와 현재 형성하신 모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한 것은
요 입력 데이터들이 X로 표시가 되는데 요 입력 데이터들 자체는 단어 벡터라고 하는 임베딩으로부터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미 임베딩은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1, x2, xs라고 할 때는 이미 요 각각은 단어 벡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현재 입력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거의 상태를 반영해서 현재 상태를 갱신하는 과정, 요 과정이 RNN입니다. 그러면 요 RNN이 이제 돼서 결과적으로는 C라고 하는 벡터가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어디에 해당하느냐면 우리 코드에서 현재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 레이어즈에서 LSTM에 그 32라고 하는 그 32개의 1차원짜리 벡터에 그 시퀀스가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게 소위 말해서 저 그림의 C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만든 거냐면 인코더를 만든 겁니다. RNN 기반에. 근데 요 RNN 인코더 디코더에서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그 문서 벡터가 C로서 이제 형성이 됐는데 기계 번역을 하려면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그 C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디코딩을 하는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요 다음 과정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디코딩 과정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곧 볼 예정입니다. 같이 이제 볼 예정인데 지금은 일단은 그 입력의 처리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데이터셋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코더 패턴만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후에는 여기에 있는 인코더의 벡터를 이쪽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쪽에서 RNN을 다시 써가지고 어, 목표하는 문장으로 복원을 해내는 이제 디코딩의 과정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인코더 디코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코더 디코더를 반드시 같이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코딩을 통해서 이 C라고 하는 것은 그 시퀀스 순서 정보를 반영해서 결국은 그것의 의미를 알아내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요 의미를 잘 파악해내고 표현했으면 그 이후에 번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문서 분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디코더 패턴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인코더 패턴으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RNN 인코더 디코더가 그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봤는데 그리고 나서는 2015년으로 전진을 했습니다.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제 개발이 됐고 이거를 개발한 팀은 역시나 계보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 기술이 그냥 발전 안 하는데 이 워드 투백이라고 하는 것을 2014년에 그 구글 쪽에 이제 자연어 처리 팀에서 이제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한계를 잘 알고 계시니까 2015년에 이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닥투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방향성은 조금 그 뭐랄까 더 이상 전진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방향성이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는 데서는 이제 제한을 줬기 때문에 뭔가 이제 장벽에 가로막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아니고 그 다른 쪽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고요. 그래서 이 RNN의 인코더 디코더라고 하는 쪽을 접근한 것은 이제 구글 쪽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 RNN 인코더 디코더인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NPLM을 개발하신 그 벤지오라고 하는 딥러닝의 이제 대가분이 이제 계신데 그쪽 계열의 제자와 연구실에서 이제 RNN 인코더 디코더가 개발이 된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RNN 인코더 디코더가 뭔가 이제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그 느껴지는데 여전히 한계점이 좀 있었어요. 그것을 뭐냐면 이제 고정된 길이의 벡터로 우리가 이때까지 표현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좀 한계점으로 이제 여겨졌습니다. 왜냐면 그 문서의 길이가 다양한데 어떤 단일한 벡터로서 그 해당 문서를 표현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점이 그 논란이 됐고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고 그래서 요쪽 팀이 마치 이제 요거를 개발하고 나서 이거를 좀 더 개량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RNN 기반의 어텐션 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1년 만에. 그죠? 그래서 뭔가 이쪽에 돌파구를 이제 마련한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계열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진행해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현재 자연어 처리에 굉장히 근간이 되는 개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시간 관계상 직접 만들어 보진 않을 거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RNN 인코더 디코더에 비해서 이 RNN 서치라고 그때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 논문에서. 그래서 RNN 인코더 디코더에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도입을 하면서 이 문장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 RNN 인코더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급격하게 성능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 어텐션이라는 기법은 문장의 길이가 길어져도 그 성능 자체가 잘 줄어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새로운 돌파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201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거를 이 가치를 바로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구글이었죠. 그래서 이 벤지오 쪽은 이 몬트리올 대학교인데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오 내가 개발한 워드 투백인데 그거를 구글이 가져갔네 했는데 다시 RNN 인코더 디코더 패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을 뺏어왔고 어텐션까지 오면서 닥투백을 이제 넘어섰어요. 흥 해봐 했는데 구글 쪽에서도 이거를 잘 보고 있다가 요거를 쏙 가져갔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셀프 어텐션을 기반으로 해서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7년이에요. 대단히 흥미롭죠. 그래서 약간 경쟁적으로 보이는 이 벤지오는 이제 구글에 계신 분이 아닌데 약간 그 서로 경쟁적으로 보이는 이 두 그룹들이 선의의 경쟁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 두 그룹들이 이제 요걸 했다. 넌 이거 못했지? 난 요걸 했다. 그걸 했네. 그럼 나는 여기서 더 개량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2017년에 트랜스포머로 이제 기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의 221페이지로 가려고 하고요. 거기서 이 22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난데없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난데없었고요. 이쪽에 이제 기계 번역 쪽에 연구를 주목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그 어텐션을 이제 가져와서 개량을 했구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오전 시간도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트랜스포머를 도입하고 이제 언어 모델,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과 미세 조정을 통해서 오늘 이번 과정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뵙겠습니다.